예,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헤르만 도르벨트의 사상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의미로서의 실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실제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이념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기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미의 총체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우주적인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어요. 자, 헤르만 도이벨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구조가 있다. 즉, 어떤 법칙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개체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양상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이 물병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개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물병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별체로서의 어떤 질서가 있죠. 이 물병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이 물병과 물은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고, 이 물병을 만든 분은 또는 회사나 공장은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 물병을 만든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나름대로의 법적인 질서가 있죠. 그래서 이 물병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질서가 있고, 반대로 이 볼펜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법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볼펜은 어떤 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다른 개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상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양상 구조라는 게 뭐냐? 자, 이것은 예기와 회기와 핵을 가진 특정한 양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이 펜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양상에는 크게 이렇게 15가지의 양상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양상에는 먼저 수적인 양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한다, 혹은 산수를 한다고 할 때 이 펜은 몇 개죠? 한 개죠. 펜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펜은 한 개라고 하는 수적인 양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물병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수적인 양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공간의 양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하학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어떤 성을 쌓거나 할 때는 다 이 기하학을 이용하죠. 기하학은 어느 공간을 어떻게 측량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기하학은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펜도 그렇고 이 물병도 다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하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평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입체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입체라고 생각한다면 XYZ 좌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 펜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공간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공간적인 양상이 있어요. 저도 이 방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운동적인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이 펜은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건 무생물이니까. 그러나 제가 이 펜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펜은 운동적인 양상을 수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물이 아니니까. 이 병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놔두면 이 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병을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생물에 의해서, 사람이나 뭐 동물에 의해서 이 물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운동적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걸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운동적으로 양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자, 이 펜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물질이에요. 이 펜을 구성하는 물질.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심은 또 금속이죠. 자, 이 펜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양상이 있죠.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어요. 자, 이 물병도 마찬가지죠. 안에 있는 물, H2O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담고 있는 양상이 있어요. 물리적인 양상,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인 양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펜이나 이 물이 생물은 아니니까 주체적으로 생물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르거나 하면은 이 물을 마시면 제가 더 목도 시원해지고 수분도 보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펜도요, 가령 저에게 어떤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중요한 서류를 만들 때 내가 이 펜을 사용함으로 내 생명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중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바로 생물학적인 양상이에요. 반대로 제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뭐 호흡을 한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움직인다든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감각적인 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심리적인 양상을 말해요. 심리적인 양상.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뭐 아주 흥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펜이나 이 물은 어떤 심리적인 양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생물이 아니니까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양상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갑자기 어떤 시가 떠오른다고 해봅시다. 아주 창조적인 그런 문학 작품이 떠올랐을 때 제가 이 펜으로 바로 쓴다면 이것은 나에게 어떤 감각적이고 심리학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막 지치고 목도 마르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 내 심리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 양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주체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무생물들은 객체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분석적 양상 또는 논리적 양상이 있어요. 이것은 이 펜이 있을 때 이 펜에도 논리가 있어요. 가령 뭐 이 펜은 어떻게 분해가 될 수 있고 이 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펜에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적인 면이 있고요. 이 물병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된다든지 다시 뚜껑을 닫는다든지 또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다양한 논리적인 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사 또는 문화적 양상이에요. 가령 이 펜은 이 펜이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붓으로 쓰기도 하고 뭐 잉크를 이렇게 묻어서 쓰기도 했는데 이 펜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문화 활동을 하면서 발명해낸 새로운 필기 도구죠. 역사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어요. 이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물 팔지도 않았어요. 다 수돗물 마시고 자랐어요. 그러나 물이 점점 더러워지면서 이제는 이 물병이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문화적인 면, 역사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언어적인 면도 있어요.
자, 이 두 물체가 모두 이건 하나의 펜이라고 하고 또는 뭐 볼펜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다른 나라 언어가 있어요. 자, 이 물병도 물을 우리가 워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일 사람들은 바스라고 하기도 하고 다 다양한 언어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양상 또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펜은 사회적으로 어떤 통신의 수단이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 물병은 이 사회성 속에서 어떤 하나의 펠로우십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물병을 활용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양상은 쉽게 말해서 이 펜의 가격이에요. 물병의 가격이에요. 자, 이 경제적으로 이 펜의 값은 얼마냐?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미적인 양상이 있어요. 펜도 디자인이 다양하죠. 아주 보기에 좋은 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펜도 있어요. 물병도 아주 제품 디자인이 다양해요. 그 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물병도 있고 뭐 또 그 좀 덜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법적인 양상도 있는데 자, 이 펜은 누구의 것이냐? 혹은 이 펜은 혹시 어떤 특허가 있느냐? 자, 이 물병도 원래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법적으로 이 물병이라는 제품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펜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되겠죠? 또 내 펜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물병도 마찬가지. 윤리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면도 있어요. 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다. 뭐 십계명을 적는다. 그러면 이 펜은 어떤 신앙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병도 우리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 생명수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할 수도 있죠. 성경에도 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신앙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종합해 보면 모든 일상의 사물들은 개체 구조, 즉 그 사물 나름의 독특한 법적인 질서가 있어요. 가령 이 노트북 컴퓨터는 노트북 컴퓨터대로,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의 각각 독특한 질서가 있죠. 법칙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사물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15가지의 양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물이든지 독특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예기, 회기, 핵 이런 것들을 적었는지는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예벨트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 수적인 양상에서부터 신앙적인 양상까지 이 15개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law spheres라고 이야기해요. law spheres라는 말은 각 양상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다른 양상과 다른 법이에요. 따라서 각 양상마다 독특한 법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상들은 일상의 모든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에 있죠. 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anormative law spheres라고 했고 이거는 normative law spheres라고 하고 있어요. anormative라는 것은 비규범적이다, 무규범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normative하다는 것은 규범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무생물, things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돌이라든지 뭐 나무라 다른 뭐 무생물, 흙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돌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 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
물리적 양상까지는 주체적으로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 숫자적인 양상, 공간, 운동, 물질적인 양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식물은 생물학적인 양상이 추가로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은 식물보다 하나 더 나가죠. 왜? 어떤 심리적인 양상이 있어요.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은 둘 다 생물이지만 동물은 식물에게는 없는 하나의 어떤 감각적인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또 이 모든 양상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